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입니다. 경기도 용인과 수원, 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를 위한 지원특별법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권한과 장점이 생기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치영 연세대 객원교수, 김현주 시사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용인과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의 재량권이 크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는데요. 먼저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네 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현재 용인 옆 동네인 동탄에서 출퇴근 중인데요. 대중교통 활용이 불가능하고 자차로 이동 시 도로가 좁거나 없어서 네, 윤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용인 특례시청에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 지원특별법의 목적을 이렇게 직접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용인 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개의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례시가 보유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들이 전략산업을 비롯한 각종 도시 발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법 체계를 마련할 것입니다. 네, 이날 토론회의 제목, 신성장 동력의 허브 용인 특례시였는데요. 먼저 특례시민이 아닌 분들을 위해 특례시가 어떤 건지, 또 이 특례시 지원특별법은 과연 어떤 모습을 띠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례시가 이제 전국의 대도시 가운데 인구가 100만이 넘는 도시를 말합니다. 서울 특별시하고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뺀 도시 중에요. 그러니까 이 규모가 좀 큰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을 해서 그 규모에 걸맞게 행정적인 권한을 좀 부여를 해서 자율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해서 2022년에 전국의 4개 도시가 선정이 됐죠. 네. 전에 나왔다시피 용인하고 수원, 그리고 고양하고 경남 창원 4개 도시가 설정이 됐는데 그동안 2022년에 지정이 되고 나서 규모는 커졌고 지정은 됐는데 뭐 크게 달라진 걸 모르겠다. 네. 뭐 이런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례시다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한을 이양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 특별지원법을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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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넘어가는 것들이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그러니까 이 특별지원법에 주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5개년으로 중장기 특별 전략을 세워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써갈 것이냐 이런 내용을 담게 되고요. 어떤 특례를 담을 것이냐 뭐 이런 결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매년 어떻게 행정을 이끌어갈 것이냐 이런 내용을 특별지원법에 담겠다고 하는 것인데 주로는 아마 건축과 건설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 이제 도지사 거였는데 이제 특례시로 넘기고, 네, 그렇죠. 고층 건물 건축 허가, 수목원이나 정원 조성 계획 승인권도 넘긴다. 이런 게 오면 좀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경우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특례시 시장이 직접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이 절차가 간소화되니까 그만큼 모든 사업의 진행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가장 눈에 들어올 만한 것 중에 하나가요. 용인 특례시에는 51층 이상의 이 초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들어갈 거라죠? 그렇죠. 용인 특례시에 있어서 특히 건축이나 건설 관련한 그런 특례 조항을 많이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도 내에서 50만 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대도시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 도지사의 승인을 득해야만 여러 가지 관련 조항들을 결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 권한을 특례로 시에다 넘겨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지사 한 단계를 건너뛸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효용성 있는 행정이 가능할 것이다. 특히 51층 이상의 초고층 이런 건축물의 경우에는 상당히 빠른 진행 속도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것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네. 용인의 경우에는 지난 30년 동안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인구가 약 110만여 명에 이르렀는데요. 그래요. 상당히 큰 규모죠. 아무래도 산업과의 연관성이 있고 특히 젊은 층 인구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와 같은 추세라고 하면 앞으로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될 경우에 인구가 더 많이 유입될 것이다. 그래서 한 150만 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지금 이런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건설 건축 관련 특례 조항이 현실화되게 되면은 상당히 효율적인 행정이 완성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용인이 150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군요. 자, 이른바 반도체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구체화가 될 것 같습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위한 그야말로 특별 고속도로인 셈인데 길이가 45km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 화성에서 출발을 해서 용인을 거쳐서 안성까지 가는 45km 거리의 그런 고속도로인데 작년 5월에 국토부에 이 사업 계획이 접수가 돼서 지금 현재 KDI가 이 사업 타당성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름이 용인 기흥구에 삼성전자 공장이 있고 그다음에 용인 처인구에 SK 하이닉스 공장이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고속도로라고 이름이 불러지고 있는데 2032년 정도까지 개통을 목표로 해서 모든 절차를 좀 빨리 진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밝히고 있죠. 그것도 30년까지 좀 당겨보려고 하고 2배로 늘어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넓이가. 네. 그리고 또 이제 45번 국도라고 해서 충남 서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경기 가평까지 이어지는 국도가 있는데 이 국도가 용인하고 화성 이쪽을 주로 관통을 하는데 이 고속도 이 국도가 정체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선인데 이걸 8차로로 늘려서 2030년까지 개통을 하겠다 이런 목표도 같이 발표했습니다. 네, 용인이 참 좋아지겠습니다. 용인 특례 시민들의 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GTX-A의 구성역이 언제 문을 여나 이렇게 좀 조바심을 내는 그런 주민들이 많다고 하는데 오는 6월에 조기 개통된다. 이게 이제 정차를 한다면 어떤 효과가 나올까요? 사실 이 인근 도시,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생산성을 낼 수 있는 도시들의 인구 유입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교통편이 아니었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GTX-A 열차가 이제 6월부터 조기에 그 운행을 시작하면서 용인 구성역에서 이제 정차를 하게 된다면은 아마 그 출퇴근 시간에 있어서 획기적인 단축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상당한 지금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것이 파급하는 효과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단축 이것이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이렇게 이제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기존의 산단에 입주해 있는 기존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업체들을 이전을 해서 보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금 그런 방안도 국토부에서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70개 이상의 그 기업들을 개별로도 접촉을 하고 또 민간 협의체를 통해서도 접촉을 해서 어떻게 이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가 이것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경기도의 교육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반도체 마이스터고도 수도권 최초로 건립하는 계획이 들어있으니까 앞으로 많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요. 의료개혁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제시한 유연한 면허정지 처분, 이 대통령이 지시를 했죠. 건설적 협상 제안을 놓고 강온 양론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중대본의
1일 브리핑을 직접 저희가 요약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제2차관 박민수입니다. 3월 26일 의사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월 7일부터 1일 브리핑을 시작한 지 8주차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그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27년 만에 의대 2,000명 증원을 결정하여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내년도 입시에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성안, 필수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 투자계획 제시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공의의 빈자리로 인한 중증, 응급환자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했습니다.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예비비 1,285억 원과 건보재정 1,882억 원을 투입하여 현장을 지원하였고 상급 종합병원이 전공의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중증과 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전환하는 등 의료 전달 체계를 개선하고 있으며 중소병원이 강소병원이 되도록 육성 지원하면서 상급 종합병원과 진료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오직 국민 보건만을 위한 결정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정부는 보다 적극적인 의료계와의 대화 노력을 통해 지금의 이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대통령께서 총리께 당부하신 의료계와의 대화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작업에 착수하였고 빠른 시일 내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특히 의대 교수님들께서는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과 언론, 시민단체뿐 아니라 정부와 여당 그리고 의료계 내 많은 분들이 대화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고 제자를 위한 길입니다.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6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상급 종합병원의 입원, 수술 등 전반적인 의료 이용은 지난 5주간 큰 변동 없이 유지되는 추세입니다. 3월 셋째 주 입원 환자 수는 평균 21,801명으로 전주 평균 21,715명 대비 소폭 회복하였습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 주요 5대 병원도 유사한 상황입니다. 3월 셋째 주 주요 5대 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균 4,761명으로 전주 평균 4,754명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공의가 없는 종합병원의 입원 환자는 평시인 2월 첫 주 대비 3월 셋째 주 기준 10.3% 증가했습니다. 응급의료기관도 비상진료 체계를 유지하며 중증 중심으로 운영 중입니다. 전체 408개소 중 97%에 해당하는 394개소가 병상 축소 없이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3월 23일과 24일 주말에는 전주 대비 중증 응급 환자는 4.2% 증가, 중등증 이하 응급 환자는 4.0% 증가하였습니다. 공공의료기관의 진료 연장과 군병원 응급실도 동일하게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공의가 병원을 비운 지 한 달이 넘도록 비상진료 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지금의 불편함을 감내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환자의 곁을 지키는
현장 의료진 덕분입니다. 정부는 비상진료 체계를 더욱 강고히 하여 중증, 응급 환자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증 응급 진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의대 교수님들의 지속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어제 환자단체 연합회에서는 환자의 목숨은 갈등에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목숨이 아니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전공의가 사라진 병원에서 그나마 교수와 전임의, 간호사 등 남은 의료진이 버텨주어 환자들도 버틸 수 있었다며 교수들마저 병원을 떠난다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더는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정부는 환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전공의와 교수님들도 환자단체의 목소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고자 하는 의료계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 단국대병원의 소아청소년과 교수님은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면 그나마 의사들에게 눈과 귀를 열었던 국민도 다시 눈과 귀를 닫을 것이라는 소신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면허 정지가 협박으로 보이듯 사직도 협박처럼 보일 것이라고 하면서 아픈 환자를 버려두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국민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지는 것이고 더 나쁜 것은 우리 스스로에게 지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님들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호소해 주신 단국대병원 교수님께 감사를 드리며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많은 교수님들의 뜻이 전체 의료계로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과 전공의 단체에서는 3월 23일 긴급 성명을 발표하여 의대협의 동맹휴학 결정을 비롯해 각 학교 비대위가 추진한 기명 투표와 불참자에게 개인 연락을 돌리는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각 학교 학생회가 복귀를 원하는 학생들을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복귀를 희망하거나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전 학년 대상으로 대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일부 학교에서 벌어지는 전체주의적인 조리돌림과 폭력적 강요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교수진, 행정실, 다른 직군, 언론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지 말 것을 요청하며 언론에 의견을 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아달라고도 호소하였습니다. 살아있는 양심을 따라 내부의 문제점을 밝혀주신 다른 생각을 가진 의대생, 전공의 단체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사로서, 학생으로서 본분을 지키려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오히려 억압받고 폭력을 당하는 이 상황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더욱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겠습니다. 먼저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전공의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해 전공의가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부터 25일까지 보호신고센터에는 총 84건이 접수되었으나 그간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부담으로 신고를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개인정보를 확보하더라도 신고자 보호조치 과정에서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근 불거진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교수들을 비난하고 압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을 전공의에서 의대, 교수까지로 확대하겠습니다. 특히 동료 교수, 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부와 연계한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합니다. 기존의 전화 문자 방식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금주중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내에 전용 게시판을 오픈하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보아 별도의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교육부 내에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합니다. 전화, 문자 또는 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정부는 접수된 신고건에 대해 신속한 사실관계 확인과 후속 조치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환자 곁을 지키려는 전공의, 교수님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 체계도 지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1일 공중보건의사 47명을 추가로 파견하였고 어제부터는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사 100명을 추가로 파견했습니다. 지난 3월 11일 1차로 파견된 166명을 합치면 총 413명이 파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차로 파견된 총 247명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가 현장에서 곧바로 진료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하고 주말, 야간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부가 특별활동 지원비, 시간외 수당 등을 차질 없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진료지원 간호사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3월 15일까지 47개 상급 종합병원과 87개 비상진료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증원 계획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현재 상급 종합병원 소속 4,065명을 포함한 약 5,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향후 상급 종합병원은 1,599명, 공공의료기관은 320명 등 총 1,900여 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추가로 증원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3월 말 332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까지 완료하면 그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부터는 복지부에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현장 질의에 대응하고 있으며 3월 3일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통해 제시한 98개의 업무 범위 외에 6개 업무 범위를 추가 검토하여 현장에 안내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시범사업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진료지원 간호사 표준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선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4개 분야 프로그램을 4월 중 제공하고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집중 영양 4개 분야 프로그램을 추가로 확대하겠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이후에도 교육훈련 프로그램 분야를 지속 확대할 계획으로 내실 있는 시범사업 운영을 바탕으로 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에 필요한 조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상급 종합병원과 100개 진료협력병원 간 환자 의뢰와 회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한편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지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암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암 환자 전담 진료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암 분야에 특화된 진료협력 방안을 금주중 마련해 시행할 예정으로 상세한 내용은 마련되는 대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3월 20일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과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였고 대학 입학 전형 반영 등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5월 내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는 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무조정실장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여하는 의대교육 지원 TF를 발족하였습니다. TF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2차례 진행되며 안정적인 의대교육 지원을 위한 준비 상황과 범부처 협력 사항 등의 점검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 22일에는 TF 1차 회의를 통해 대학별, 지역별 의대교육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오늘은 2차 회의를 개최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오늘부터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국립대는 금년 내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사항과 연차별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구분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사립대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융자 등 소요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늘부터는 교육부에서 구성한 별도의 현장 점검팀이 3월 29일까지 각 의과대학을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에는 사회부총리와 복지부 장관께서 경상국립대학교를 방문하여 총장, 의대 학장 등 대학 관계자와 경남도지사를 만나 학사 운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대학의 요구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의대 정원 배정의 또 다른 목표는 지역 의대와 지역 거점 병원을 지역 완결 의료체계의 중추로 확립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국립대 병원을 필수 의료 중추이자 보건의료 R&D 혁신의 거점, 의료 인력 양성과 공급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집중 투자할 계획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 부처 및 각 대학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공의 집단 행동으로 현장에 남아있는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은 소진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병원은 하루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손실이 생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대본까지 구성해 비상진료체계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비용은 지금도 생사의 기로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 행동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조건 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의대 교수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이제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할 교수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시지 못합니다. 환자의 곁을 지키며 제자들이 돌아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길이며 제자를 진정으로 보호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들은 평생을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면서 국민들에게 존경을 받아오신 분들입니다.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는 의사의 소명을 다하고 국민과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로 나와서
대한민국 보건의료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를 함께 해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더 나은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 원칙은 변함없으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금의 갈등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의료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화와 설득 노력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상진료 체계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오직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 안보와도 같은 제1의 헌법적 책무이며 정부는 그 소명을 다할 것입니다. 정부의 의료개혁은 오직 국민만을 위한 것입니다. 정부를 믿고 의료개혁을 지지해 주신 국민께 의료개혁의 성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정부는 국민 편에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시간 40분 전에 있었던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자, 지금 의료 이 개혁 또 의료 공백 사태가 분수령을 맡고 있습니다. 상당수의 의대 교수들의 줄사직이 현실화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예고했던 대로 어제 그러니까 의대 교수들의 줄 사직이 이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울대의 900명 정원 가운데서도 한 과반수 그리고 이제 총 한 3천여 명 정도의 의대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좀 기류가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의정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세브란스에 가서 이제 직접 의대 교수 협의회 대표들과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실에 일을 전달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좀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었습니다.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건설적인 대화 협의체를 만들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오늘 2시에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기대를 모았음에도 어제 예정되었던 그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이어짐에 따라서 이 과연 결론은 어떻게 날 것인지에 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상 전공의들에게 어떤 그 집행명령, 행정처분 같은 것을 좀 유예하겠다 이런 처분이 있었음에도 역시 관건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의 여부인데 그 본질적인 것이 결국에는 이 의대 정원 확대라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오늘 한덕수 총리가 과연 어느 정도 선까지 또 합의를 이끌어내고 또 실제 논의가 진행될지 여기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네. 자, 이제 교수들이 진료는 하겠다고 했지만 이게 이제 버티는데 좀 한계가 있고요. 또 이제 주 52시간이라든가 야간 또 주말 휴일 근무는 못하겠다 말하면서 가뜩이나 지금 공백이 더 커질 우려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럼 현실적으로 교수들 탓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정부는 5월 중에는 이 증원 인원 2,000명을 배분하겠다라고는 했어요. 네네. 하지만 이 부분이 좀 해결되지 않고서는 전공의들이나 의사들이 안 물러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지금 현재 이제 정부는 그동안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 그리고 전공의들에 대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예외 없이 불가역적으로 원칙적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강경한 입장을 지켜오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24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계와 만남을 가진 이후에 윤 대통령에게 제안을 해서 결국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은 일단 유예를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죠. 원래는 이제 26일부터 바로 면허정지 처분에 들어갈 그런 계획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유예를 시켜놓은 것이죠. 그러면 이제 교수들이 그동안 전공의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집단사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쳤었는데
전공의에 대해서 면허정지 처분을 정부가 유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은 여전히 집단사직 움직임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국 교수들의 얘기는 2,000명 의대 정원 문제를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부와 협의를 할 이유가 없다. 이런 결국은 2,000명 정원을 어디까지 물러서느냐, 원칙을 고수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의정 간의 갈등은 당분간은 계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론조사에서는 이제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여론이 많기는 합니다. 60% 이상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환자들, 특히 중증질환 환자들의 고통, 그 유가족들의 고통은 피가 마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약은요, 제때 써야지 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시기를 놓치면 골든타임이 지나면 어떤 개혁도 소용이 없다. 국민들의 입장,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조속한 개혁 조치가 이루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신치영 연세대 겸임 교수 그리고 김현주 평론가와 말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화요일 정책인 이슈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정말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